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 시기와 규모, 연방정부의 예산안 협상 추이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한 투자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각각 다른 곳에서 강연을 가진 3개 지역의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에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0.03% 오른 16,02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8%, 0.1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중국의 경제 지표도 지난달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거의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이날 공개된 물가 상승률이 3.0%로 낮아진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0.2% 상승한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3%, 0.2% 올랐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다음 주 열릴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이날 샬럿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주최연설에서 개인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출구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험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해선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각각 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12월 축소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특히 11월 고용지표를 통해 앞으로 몇 개월간도 노동시장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블러드 총재는 아직까지 연준의 정책 목표인 2%를 크게 밑돌고 있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결국 12월에 자산 매입 규모를 소폭 줄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 10월 산업 생산이 예상을 깨고 전월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앞선 9월의 0.7%에 이어 2달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8% 증가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입니다. 감소폭도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 같은 산업 생산 감소는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에 의한 것으로 실제 제조업 생산도 1.1% 줄었고 건설업 생산 역시 1.7%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됐던 10월 중 산업 수주도 지난 9월에 비해 2.2%나 감소해 최근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완화되면서 주요 경제권의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OECD는 33개 회원국들의 지난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100.7을 기록해 전월 100.6 대비 소폭 상승하며 장기적인 성장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경기 선행 지수는 장기 평균인 100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경기 모멘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OECD는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 이틀째 올랐습니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 특히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 전환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앞서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는 조금 짙어지면서 역시나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자, 이제 1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산타랠리 언제쯤 뚜렷한 윤곽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고요. 어제 국내 증시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코스피 2,000을 회복했었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에 시장에 관심이 온통 쏠리면서 기다렸던 산타 랠리가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로 오늘 첫 코너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그 전거래일 금요일장에 비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한 3명 정도 연달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요일보다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죠. 네. 그래도 상승폭을 유지했다는 점을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뉴욕 증시의 흐름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3명이나 가세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다우와 S&P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는 유지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는 0.03%가 올랐습니다. 16,025포인트로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태고요. 나스닥도 0.15%가 상승한 4,0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8%가 오른 1,808포인트로 S&P 500 지수는 올해 가장 좋은 이 수치를 현재 내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는 0.3%가 떨어진 97달러 34센트에 마감이 됐고요.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2.84%, 전전일 2.85%에서 현재 큰 변동이 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라스의 리처드 피셔 총재, 그 다음에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 이렇게 3명의 인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연설이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현재 흘렸다는 점, 이런 점이 공통된 분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현재 변수는 4분기의 그 경제 성장률이나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연방은행 특히 연준이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12월 회의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12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하느냐 이 변수가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타랠리는 다소 좀 잠잠한 이런 흐름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온라인 매출은 좀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이른바 오프라인 매출은 예상치보다는 눈높이를 조금 못 맞췄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주가 상승률만 보면 베스트바이가 가장 좋은 추세를 가져갔다는 점, 이런 점도 온라인 업체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뉴욕 증시가 비교적 안전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흡수를 했습니다. 영국은 0.1%가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25%가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0.1% 상승하는 등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그리스 아테네 증시 모두 0.89%, 0.92%, 0.47%로 3대 그 유럽의 대표격인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좀 더 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살펴봤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는 한산한 하루였는데요. 다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3명 모두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의 관심사는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이 미국 증시 흐름을 아마도 옐런 의장이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시장이 계속적인 매파적인 그 내용이 나오더라도
증시가 이를 견뎌내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옐런 의장이 이번 12월 회의 때 그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뉴욕 증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 개시를 12월에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파적인 성향의 인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조금 낮아진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적 완화를 유지를 해도 미 경제의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2월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논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개진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식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 리차드 피셔 달라스 총재인데요. 이 달라스 총재는 내년도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총재입니다. 매파적인 성향이 크고 그 다음에 옐런 의장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입장하고 대척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언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와 옐런 부의장의 시각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대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해 마지막 남은 이 한 번의 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많이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인트 연은 총재도 12월 양적 완화 축소 시기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인사는 중도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분은 올해 의결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더 무게감을 좀 가지고 바라봐야 될 텐데요. 지난 9월과 10월 이때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식견이 좀 바뀐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를 했죠. 어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11월 실업률은 7%까지 내려갔고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4개월 평균으로는 현재 20만 명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고용지표 개선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조금이라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만으로 보면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찬성 의사를 던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12월 테이퍼링, 그 다음에 내년 1월이란 3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2월과 1월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의결권을 가진 의사가 2014년에 이른바 매파 성향으로 많이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을 잘 넘어가더라도 1월에는 이 의결권을 쥐고 있는 인사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1월부터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는 중국과 일본 쪽에서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됐는데요. 3.0%로 지난달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3개월 연속 3%를 유지하고 있어서 물가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또 통화정책입니다. 앞으로 이사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고요. 일본 쪽도 이어서 한번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10월 경상
수지도 발표가 됐는데요. 9개월 만에 적자 전환이었습니다. 아베 총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중국 쪽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내려가니까요. 네. 인민논란으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개월 연속 현재 3% 이상에서 현재 올라선 상태고요. 11월 중국의 CPI가 전년비 대비 3%, 9월에 그 3.1%보다는 10월에 조금 더 올라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1월 들어서 잠시 이제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 미만으로 들어가는 12월의 수치만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그때그때 유동성을 주입하는 인민은행의 긴축 기조는 다소 완화될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말에 자금 수요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인민은행이 다소 신축적으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은 일시적인 내용이라고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어서 인민은행이 차후에 식품 가격의 변동 요인을 잘 관찰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10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이것은 이제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보겠습니다. 1279억엔 적자.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는 있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까지 이렇게 이제 옮겨오는 이런 그 나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원유나 천연가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계속 적자로 나오게 되면 그나마 안정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일본의 국채 수익률도 다소 불안하게 움직일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엔달러 환율 현재 103엔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절하된 추세가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횡보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으로서도 좀 좋지 않겠나, 아베 총리의 고민이 읽힌다고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한 주간 강세를 보였던 업종, 약세를 보였던 업종 모두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까지 한 주간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 약했던 업종 모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난주에는 그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함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에서 불어왔던 미세먼지 공급 소식이 좀 전해지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은 애플이 중국 시장 공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 신작 게임들이 중국에서 크게 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방산주는 북한의 권력 변화 조짐과 두산그룹주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 엔화 약세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고요. 조선주는 신규 발주 소식이 좀 둔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비트코인주는 중국발 악재 그리고 시멘트주들은 어제 철도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운송 차질이 전망이 되면서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애플은 중국의 최대 이동통신 업체죠. 차이나 모바일과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었고 두산그룹주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또
두산그룹주들 관련주들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강세 업종부터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앞으로 전망 어떤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애플 관련주들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 있던 그 차이나 모바일과 함께 손을 잡고 조금 그 나가겠다는 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중국에선 최대 그 통신사로 인해서 아이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이폰 판매량 둔화로 인해서 좀 외면을 받았었지만은 최근에 이젠 애플이 중국 시장 진출의 본격화로 이루어지면서 함께 주가에도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에는 큰 호재거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 아이폰이 매출이 그 처음에는 9%에서 이제는 15%까지 어느 정도 확대가 되어 나가면서 앞으로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좀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지금 그런 새로운 모멘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가에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련 업체들이 좀 공급량 증가라든지 애플의 그런 판매량에 따라서 좀 주가도 함께 움직여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이제 두산건설의 감자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 함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본 그 확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재무구조 개선이 함께 기대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4천억 원가량의 그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후에 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함께 좀 작용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환상환 우선주인 400억 발행을 좀 결정을 했었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런 상환이 함께 좀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두산건설 부채 비율도 함께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GDR 발행도 함께 추진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룹 전반에 있어서 자산 재평가도 함께 조금 실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계열사들의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자회사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되 좀 매수 시점 아무래도 좀 내년 초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들이 중국발 훈풍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은 이런 국내에서 흥행 부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은 이런 모바일 게임들이 다른 해외 시장에서 오히려 좀 크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최근에는 이런 게임주들이 중국의 수혜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신작들이 크게 좀 그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당초의 기대 수준을 훨씬 더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좀 중국 시장이 점진적으로 매출을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영향이 좀 작용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정도 이런 흥행 사이클이 워낙에 좀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그 주가를 바라봐도 되겠지만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흥행 사이클이 약 3개월에서 1년 사이 이렇게 조금 그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도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게임주까지 강세 업종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약세 업종 확인해 볼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자동차 주들이 함께 조금 그 대형주 위주로 좀 급락하는 모습 네. 보였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TPP 참여 우려도 좀 작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엔화 약세도 함께 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자간 FTA라고 불리는 그 TPP에 정부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은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엔화 약세도 함께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이미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여러 좀 신차 같은 경우 이제 출시를 내놨지만은 아무래도 환율 불안 요인이 좀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성장에 대한 좀 우려감도 함께 작용이 됐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환율 악재로 그 투자 심리가 함께 위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좀 환율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주가에 크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분기별 실적 확인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겠고 신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판매율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의 만약 높은 판매고를 좀 올린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환율과는 좀 무관하게 오히려 좀 경쟁력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신차의 판매율이 상당히 앞으로 주가에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는 저번 주에는 이제 비트코인 주들이 연일 상한가 행진을 보이면서 조금 그 묻지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각국에서도 좀 정부가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 한 비트코인당 13달러에서 출발을 하면서 1000달러대까지 좀 웃도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런 관련주들이 중국발 악재가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조금 비트코인 취급을 좀 금지하기로 좀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러니까 1000달러대로 유지를 했지만은 한 567달러대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일단 기대감만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고 전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연관성도 낮고 함께 좀 신중한 매매는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지난주 들어서 좀 조선주들의 주가가 잠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들어서 오히려 신규 발주 소식이 조금 둔화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12월에는 선박들의 그 선주들의 휴가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선박 발주가 일시적으로 좀 뜸해지는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무래도 이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발주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좀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형사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모두 다 좀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좀 수주 목표 달성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내년에는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LNG선 이런 수주 그 기대감 아직도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경기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양상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주의를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조정이었다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앞으로의 전망도 내다봤고요. 이번에는 한 주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업종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런지요? 이번 주에는 OLED 관련주 그리고 건자재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OLED 관련주는 내년까지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차세대 OLED 투자가 아무래도 올해 말을 전후로 인해서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 사업장에 좀 OLED 신공장에 쓰일 그 장비를 아무래도 좀 발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A3 라인에 그 아마 2015년까지 총 4조에서 5조 원가량 좀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혀왔었습니다. 내년 신규 스마트폰이 또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OLED 패널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OLED 투자가 그동안은 함께 좀 지연되는 모습 보여왔지만은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그 UHD TV 공급이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급화 전략에 따른 OLED 패널 좀 투자가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란지 대만에도 함께 OLED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 함께 기대를 해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자재주도 마찬가지로 지난 6일에는 그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인의 국회 통과 소식이 함께 전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 여야 간의 이견이 없이 함께 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리모델링은 좀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수직 증층이 아무래도 건자재 섹터에는 오히려 직접적인 그 수혜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라든지 주택 착공이 좀 부진하고 있지만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오히려 리모델링 수요는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리모델링 그 수요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발전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 OLED 관련주, 건자재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비스텔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모습이 급격하게 어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반도체의 힘없는 하락의 모습도 일각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그만큼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달리고 있는 만큼 좀 더 높게 날아가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LED에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빠지고 있고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과연 숨겨진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걸까요?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LED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만큼 LED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한번 본다면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었지만 주가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수율도 개선되었고 거기에 수익성 높은 태블릿 PC형 LED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조명 원가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호재거리가 많고 호재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빠지는 걸까요? 지금 보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단 조그만 이유라도 한번 잡아본다면 바로 중국 LED 업체에 대한 발주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서울 반도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두 가지가 주가를 올린다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 또한 우리는 상당히 높게 측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그런 기대감 자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중국발에 대한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형주는 팁을 좀 드린다면 월봉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패턴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봉은 바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게 바로 월봉이겠죠. 한번 보시면 전 고점이 바로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 분기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오버히팅이 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내려간다는 것은 앞서 있던 여기에 있던 잔존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바꿔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이익 실현을 아직까지 못했던 구간이구나 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재되어 있던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진다면 주가 추이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5만 원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차트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호재거리,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는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캐시카우 시장이 아닌 바로 라이징 스타가 겹쳐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규적인 매출처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이 5만 원대를 크게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서울 반도체가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중국발 LED 업체들과의 발주 소식이 가장 먼저 서울 반도체의 급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모두 다 서울 반도체의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시장보다 좀 더 높은 실적을 발표했던 게 바로 이 서울 반도체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규적인 매출처를 통해서 서울 반도체가 한 단계 더 말뿐이 아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가 나오는 동시에 서울 반도체는 좀 더 앞으로 5만 원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키포인트는 바로 내년에 있을 중국발 LED 업체들의 어느 정도 발주 소식이 서울 반도체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기사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년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등의 여파로 올해와 같은 강세장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제 2014년도 내년도에 오르게 될지라도 올해와 같은 강세장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역시나 이유는 양적완화 축소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그런 부분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요. 네. 사실은 그 통계학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짝수에는 사실 상승을 별로 못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1927년도 이후에 20% 이상 상승한 시점이 23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이듬해에는 보통 5% 정도 상승을 했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 통계가 다 무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테이퍼링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5.5%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도 7%의 실험률이 나왔지만, 사실 그 퀄리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고용 구직을 포기한 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7%가 상징하는 의미는 숫자상으로는 좋았지만 내용면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자넷 옐런처럼 완전 고용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테이퍼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연방 예산안 문제라든가 정부 부채 상하 문제가 2월 달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에는 힘들 것 같고요. 하더라도 자넷 옐런이 임기 시작하면서 뭔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나 지표가 굉장히 좋아짐으로 인해서 뭐 12월부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 또 테이퍼링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버블이 나와야만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시장의 대상화처럼 내년에 강사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사장이 진행될 것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짝수에서는 조금 덜 올랐었고 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강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올랐었죠. 그 다음 해인 내년에는 한 5% 정도, 많아야 그 정도 오르지 않을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통계학적인 이런 경험도 뛰어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또 양적완화 축소 시기도 내년 초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다음 주 12월 FOMC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테이퍼링 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가 정말 좋게 나왔었죠. 이 때문에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만 12월에 당장 또 테이퍼링을 실시하기에도 장애 요소가 여러 있는 상황이라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어떤 테이퍼링 완충 장치를 내놓을까도 관심사인데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업률에 대한 얘기도 나올까요? 아마도 실업률을 좀 낮출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5.5%. 이것은 항상 시장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나면 그게 하고자 하는 의지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연준 의원들이 아닌 의장, 벤 버냉키 의장이 시장에 돌을 던졌고, 그 다음에 FRB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IMF에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업률을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구사될 수 있고요. 만약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완충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초과 지준금리를 낮춰서 FRB의 지금이 2조 4천억 달러 이것이 시장에 유출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테이퍼링이 축소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이죠. 또 국채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국채를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를 수요해 줄 수 있는 유동성이 없으면 테이퍼링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 초과 지준금리를 낮춰서 은행들이 연준에 예치한 금액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채 매입이나 이런 데 쪽으로 투자가 몰리게 될 것이고 연준은 자연적으로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좀 더 어떤 최저선을 두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초과 지준금리를 아마 낮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서는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조 4천억 달러에서 이자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자까지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대출대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초저 금리를 지준율 초과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전략 구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이 테이퍼링 시점과 동시에 할 것이냐 아니면은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네. 그 이후에 진행할 것이냐의 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테이퍼링이 12월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12월에 안 되면 무조건 3개월, 4개월 정도 시간이 벌어지면서 시장에는 랠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 목표 에반스룰인 6.5%에서 이번에 12월 FOMC에서 5.5% 정도로 낮춰 잡을 수도 있겠다. 이에 관한 언급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 들어봤고요. 또 한 가지 초과 지준금리를 낮춰서 테이퍼링 완충 장치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12월 FOMC 어떤 얘기 나올지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중국이 9일부터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 CD 발행을 허용해 금리 자유화에 더욱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네, 중국이 대출금리 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금리 자유화 단계를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D 발행까지 나왔는데요.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신용경색으로 해서 은행의 자본이 많이 그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CD였는데 이것을 일단 허용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10개 은행에 대해서, 중요 은행에 대해서 일단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중국의 자금 경색은 아마 상당히 누그러들 확률이 높고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일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한편적으로는 사실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자금 세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개방을 위해서 금리 자유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단 중국이 금융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냐, 그들이 여기에 얼마나 발을 담그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내년도에 20에서 2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고서가 나온 거에 의하면 아마도 그거보다 더 많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중국의 자금 경색 상당히 누그러지면서 유동성이 풀릴 수 있겠다. 중국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주변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당백 마지막 라운드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의 감 화요일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수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